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정월 대보름인 오늘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중서부와 남부 내륙에는 강한 눈이 쏟아지겠는데요. 출근길 미끄럼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뒤를 보니까 1시간 전보다 눈발이 더 강해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인 출근길을 앞두고 눈발이 더 굵어지고 있어서 오늘은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울 등 중서부 지역과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겠습니다. 지표면 인근은 기온이 낮아서 내린 눈비가 그대로 얼어붙으니까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 미끄럼 사고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레이더 영상을 보면 일부 동쪽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고요. 남부 해안가를 따라서는 진눈깨비나 비로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최고 8cm,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10cm가 넘는 많은 눈이 오겠고 남부 내륙에도 최고 5에서 7cm가 내려 쌓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주로 비가 올 텐데요. 제주 산간에 60mm 이상, 경남과 전남에는 최고 3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지금은 눈이 오는 지역에서도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 진눈깨비나 비로 바뀌어 내리겠습니다. 눈비는 오늘 오후에 서쪽 지역부터 차츰 그치겠고요. 늦은 오후에는 대부분 잦아들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보름달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오후 5시 46분에 달이 뜨겠고 가장 둥근 달은 10시 53분에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구는 0.3도 등으로 대부분 영상권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낮에는 중부지방이 5도 안팎, 남부지방은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큰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만 오전과 밤에 수도권 지역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오르니까요. 호흡기 약한 분들은 마스크도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혜민입니다. 네, 방금 들으신 것처럼 내륙을 중심으로 눈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눈길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출근길 사고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완주 방면 순천 완주고속도로 황전나들복 부근을 지나던 25톤짜리 화물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습니다.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부서지며 도로 반대편에 있던 승용차가 파편에 부딪혔습니다. 또 완주 방면 2개 차로와 순천 방면 1개 차로가 사고 차량에 가로막혀 교통혼잡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경찰은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사고 현장 수습에 나섰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출근길에 사고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진행된 탄핵 심판 변론 관련 소식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국회와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정질서 전복을 시도했다면서 조속한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야당 폭주에 맞서 헌법이 규정한 계엄권을 행사한 것이고 국회 출입도 막지 않았다며 탄핵 기각을 촉구했습니다. 권민석 기자입니다. 종반에 접어든 7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측은 PPT 자료를 활용해 각각 탄핵의 정당성과 부당성을 역설했습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야당의 입법 독재와 탄핵 소추로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했다고 하지만 여야 대립 속에 타협과 양보를 만들어내는 게 정당 민주주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부정선거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중앙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해 헌법기관 신뢰도를 침해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회에 군과 경찰을 투입해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려 했다며 헌정질서 전복 행위를 한 대통령을 신속히 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청구인은 아직도 헌정질서 파괴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정당화하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 수호 관점에서 극도로 위험한 행위입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회의원 체포는 물론 출입을 막으라고 지시하지 않았고 국회 봉쇄 의도도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피청구인이 국방장관이 요청한 군의 병력 수는 280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인원수로서 국회가 전면적으로 봉쇄가 이루어질 수도 없었고 실제로 그러하지도 않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선관위에 군대를 보내 서버 확인을 지시한 것 역시 헌법과 개헌법에 근거한 정당한 조치였다고 항변했습니다. 또 비상입법기구 창설을 계획했다면 경제부총리가 아닌 국무총리에게 지시했을 거라며 권오해 찬 결단으로 계엄을 선택한 대통령의 탄핵을 기각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어떤 발언을 할까 많은 주목을 받았던 증인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의 책상에서 관련 내용이 담긴 쪽지는 봤다고 증언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언론사들의 단전 단수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그런 지시를 받은 적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자신은 소방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며 지시를 하달했다는 의혹도 부인했습니다. 다만 이 전 장관은 윤 대통령 책상에서 소방청 단전 단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봤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대통령실에서 종이 쪽지 몇 개를 좀 멀리서 이렇게 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쪽지 중에는 소방청 단전 단수 이런 내용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쪽지가 어떤 맥락에서 작성되는지는 모르지만 자칫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우려에 자신이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는 겁니다. 국회 측은 이 전 장관의 증언이 허석군 소방청장 기억과 배치된다고 지적했는데 특정 몇 가지 언론사에 대해서 경찰청 쪽에서 요청이 있으면은 협조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전 장관은 허 청장이 애매하게 표현했다며 누구 말이 옳은지 얘기할 건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또 단전은 한국전력공사, 단수는 수도사업소를 상상하지 소방이 거론되는 건 너무 이상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전 장관이 윤 대통령 등의 공소장에 담긴 단전 단수 의혹을 적극적으로 반박한 건데 이 전 장관이 목격한 쪽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도 앞으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란 혐의 피해자들의 검찰 조서도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헌법재판소가 7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에 관한 군 지휘부의 검찰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진술 과정에 변호인이 입회하고 그 변호인이 진술 과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확인한 조서로서 절차적 적법성이 담보되므로 증거로 채택합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러 기관들이 그냥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를 하고 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하고 우리가 실제로 여기서 증언을 들은 거하고 너무나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윤 대통령 측은 공판 중심주의와 배치된다며 검찰 조서 증거 채택에 계속 반발해왔습니다. 그러자 헌재는 탄핵 심판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는 헌재법 40조 1항의 선례를 변화 없이 유지하겠다고 재차 설명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 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증거의 신빙성은 평의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회 측은 이와 함께 윤 대통령 본인의 형사 기록을 검찰이 아직 회신하지 않고 있다며 재판부에 독촉을 요청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도 국회에 출동한 수방사 소령의 검찰 진술 내용은 일부만 떼어 증거로 내밀었다가 전문을 모두 제출하라는 국회 측 요구에 마지못해 따르기도 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고 김하늘 양에게 흉기를 휘두른 교사는 우울증으로 질병휴직을 냈다가 조기 복직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네, 이번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최근 동료 교사를 상대로도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서 교육청 조사가 이루어졌었지만 이번 비극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대전시 교육청 조사 결과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는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왔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때문에 수차례 병가를 사용했고
지난해 12월 9일부터는 6개월 질병휴직에 들어갔지만 불과 20여일 만에 조기 복직됐습니다.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됐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에 따라 복직이 결정됐다는 게 대전시교육청 설명입니다. 하지만 최근 컴퓨터를 파손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여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폭력 사태 이후 분리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조치는 해당 교사를 교감 옆자리에서 근무하도록 한 것뿐이었습니다. 질병휴직위원회라든가 질환교원심의위원회 등이 있는데요. 이것을 과도하게 작동시킬 경우에는 각종 어떤 침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유족은 누구나 범행 대상이 될 수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학교에서 선생이 학생을 죽이는데 그 어떤 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를 보낼 수 있습니까? 외부인도 아니고 정교사가 제 딸을 죽였습니다. 학부모들도 교육당국의 대처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병력이 있으면 명확하게 그거를 바로 잡고 복직이 시키지 말아야 되는데 교육청은 바로 잡아줬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벌어진 참담한 비극에 시민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시교육청은 오는 14일까지를 애도기간으로 정하고 관내 학교를 대상으로 애도교육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긴급 심리상담 등을 진행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경찰청과 협력하여 사고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고 앞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러한 불의의 사고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해당 학교도 재량 휴업 기간을 사흘 연장하고 다음 주부터 재학생들을 등교시키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걸까요? 누구든 마지막에 나오는 아이와 함께 죽으려 했다. 김하늘 양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가 한 말입니다.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에 아이를 책으로 유인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사건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십시오. 참 이 소식을 전하는 입장에서도 참담한 신경이 드는데 보시는 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플 것 같습니다. 흉기를 미리 준비했다. 하교하는 하늘 양에게 책을 주겠다. 이렇게 시청각실로 유인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계획 범죄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나온 이제 보도 내용이나 범행 유인 방법, 또 흉기를 사건 당일에 미리 구입했던 것들이 CCTV를 통해서 모두 다 찍혔습니다. 이런 것들을 미루어 볼 때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이 가해 교사 같은 경우에 현장에서 이제 발견되고 병원에서 이송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 중에 수사기관에 진술한 것도 이 마지막에 나온 학생에 대해서 난 범행을 하려고 했다라고 본인의 의도가 담긴 범행임을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서 고려하면 이 계획 범죄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고 추측이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해당 가해 교사에 대한 이 휴대전화를 압수를 했고 현재 포렌식이 진행 중입니다. 이 포렌식을 통해서 그간 이 교사가 어떤 내용에 대한 검색을 했는지 그 검색 기록과 또 지인들과 나눴던 어떤 대화 내용, 또 통화의 기록들까지 확인할 수 있어서요. 계획을 했다라고 하면 언제부터 계획이 됐던 것인지 또 휴대전화 안에 있는 메모장에 혹시 어떠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포렌식을 통해서 조금 더 면밀히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획 범죄니까 일반적인 돌발성 그런 범죄보다는 형량이 더 높게 책정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특히나 살인 범죄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재판부에서는 양형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일단 첫 번째는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가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고요. 두 번째 부분에 대해서는 우발적 범행이었냐 아니면 계획적인 살인이었냐 이 부분이 형량을 가르는 데 대단히 중요합니다. 따라 수사기관에서도 이 해당 가해 교사가 피해 학생에 대해서 살해를 했다라는 자백 진술을 확보한 만큼 이 형량 부분에 대해서 결정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는 계획 범죄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수사를 하는 것 같고요.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인지 피해 아동과의 관계가 있었는지 이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수사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하늘 양의 부모님은 어렵게 이 부검을 또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이
가해자가 심신미약을 주장할까 봐 이게 이제 우려돼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부검이 된다면 어떤 점이 좀 중점적으로 들여다봐질 것 같습니까? 그 하늘양 부모님이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사실 부검 관련해서 이제 수사기관의 입장이 좀 오락가락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부검이 필요하다라고 했다가 이후에는 가해자가 살해한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굳이 부검이 필요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이제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만약 최종적으로 부검이 결정이 된 상황이라면 저는 조금 의아한 것이 저도 검사 생활을 하면서 부검을 결정을 할 때는 부검 영장을 받습니다. 부검 영장을 발부받으면 사실은 유가족의 동의 없이도 부검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부검이 필요할 때는 이것이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이 죽음인지 아니면 이게 타살인지 여부가 불명할 때 보통 부검을 합니다. 그런데 이 가해교사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요. 또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자해인지 타해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부검이 꼭 필요한가 저는 이 부분이 조금은 좀 의문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 사건에 대한 보도 내용을 접하면서 사실은 가장 우려했던 점이 바로 이 심신미약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사가 계속해서 우울증을 앓아왔다라는 것이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이 때문에 질병휴직을 했다가 복직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본건 범행에 이르렀기 때문에 가해자가 아마 변호사를 선임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선임하게 된다라고 하면 변호인 입장에서는 정신 감정 등을 통해서 심신미약 감경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부검을 통해서 이 가해자가 심신미약인지 아닌지 여부를 가릴 수는 없고요. 심신미약 여부는 정신 감정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정확히 어떠한 연유로 부검을 지금 실시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사실상 이 가해자가 이 피해자를 살해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이상 부검이 아니라 검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검사가 이제 영안실에 가서 피해 아동의 몸에 이제 찍힌 흉기들의 흔적을 보고 또 흉기들이 집중되어 있는 부위를 보고 이것은 이제 목숨에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는 곳에 이렇게 흉기를 가했다라는 판단만으로도 충분히 사실은 상황에 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피해 아동 부모 인터뷰에 따르면 사실은 수십 회에 걸쳐서 흉기로 찔렀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과 이 부검은 크게 연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심신미약에 대한 우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뭐 유가족 입장에서는 우려가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우울증만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는 게 솔직히 정신과 의사들 이런 분들의 말씀을 들어봐도 잘 이해가 안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 심신미약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겁니까? 일단은 심신미약이라 함은 정신장애로 인해서 어떻게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 자체가 미약한 경우에 심신미약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제 교육감 이 브리핑 내용에 따르면 이 해당 교사가 질병휴직을 신청했지만 이 조기복직을 허가했던 이유가 이 정신과 전문의로부터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소견서를 냈기 때문에 이 교육청 입장에서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가 이 우울증 치료가 충분히 되어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라는 전문가의 소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복직을 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소견서가 나온 시점과 본건 범행 시점이 무슨 1, 2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이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가해자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나 아니면 가해자 스스로, 피의자 스스로 심신미약을 주장은 할 수 있지만 인정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분명하게 범행 대상은 그 교실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라고 본인이 결정했고요. 또 그 아이를 자연스럽게 범행 장소로 데려가기 위해서 책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썼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흉기 또한 미리 구입했다라는 점을 볼 때 어떤 사물을 변별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과연 이 심신미약에 이를 때까지 인정될 것인가 저는 그 부분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고요. 아마 이 피의자가 재판대에 서게 되면 피고인 신분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피고인 입장에서는 이 심신미약을 주장은 할 수는 있겠지만 아마 검찰에서는 이렇게 사전에 미리 계획된 범죄라는 것 그리고 범행 방법이 굉장히 치밀했습니다. 범행 장소가 학교라는 점을 봤을 때 아이를 반항 없이 끌어오기 위해서 아마 책으로 자연스럽게 유인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심신미약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주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주장이 인정될지 여부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나 정신 감정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 전문가가 이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정신 감정을 해서 이것이 과연 이 심신미약 또는 심신 상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전문가의 진단이 있을 것이고요. 법원이 물론 그 감정 결과를 100% 모두 다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법관도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의 의견을 또 대단히 중하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있을 정신 감정 결과가 가장 중요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늘이 부모님이 평소에 선생님은 너를 지켜줄 슈퍼맨이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부모님 다음으로 믿었던 어른이었을 텐데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이 학부모님들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내냐, 아이들을, 이런 여론이 양형에 좀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범행 동기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범행 수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아마 이 사건에 대한 경위를 우리가 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생각하면 사회가 아무리 흉악하고 어지럽다 하더라도 아이 입장에서는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집, 다음으로는 학교일 것입니다. 그렇게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보낸 학교에서 심지어 다른 사람도 아니라 교사로부터 이런 끔찍한 피해를 입었다라는 점에서 사실상 양형적으로도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자녀를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앞으로 부모들이 이런 사건이 또 재발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믿고 학교를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범행 방법, 수법, 또 경위, 또 이 동기 부분에 굉장히 불량하다라고 재판부에서 볼 가능성 대단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굉장히 중형이 예상이 된다. 특히 1심에서는 상당히 중형이 예상이 되는데요. 보통 굉장히 극악한 방법을 쓴 이 살인 범죄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징역 20년 이상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분 관계가 있거나 또 범행 수법이 악랄하거나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아마 재판부도 엄중히 볼 것이고요. 왜냐하면 재판의 결과가 재범 방지에 있어서도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마 1심, 2심 재판부에서는 이 형량의 결정함에 있어서 차후에 동일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형량 결정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17개 시도교육감의 긴급 협의회가 열린다고 해요. 이게 뭐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아니라 결국에는 행정 규칙에 그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뭐 강제성이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강제성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하늘양 부모님께서도 내 아이는 이렇게 안타깝게 희생이 됐지만 제2, 제3의 하늘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눈물을 참으면서 이 언론 앞에서 브리핑까지 하였는데요. 그런데 어제 교육감 이 브리핑과 이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 교육감에게 한 기자가 묻습니다. 이렇게 정신질환이 있는 이 교사에 대해서 이렇게 복직을 시키는 것이 과연 온당한가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해당 교육감은 지금 현재 관련 규정상 같은 질병을 사유로 복직과 휴직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이런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지만 지금 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이 우울증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냈던 것이 최초였기 때문에 이 질병휴직 사유가 종료가 되면 바로 복직시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까지는 열지 않았다라는 것이거든요. 알아도 못 막는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해당 규정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게 여러 번의 휴복직을 반복할 때만 심의위원회를 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교원심의위원회를 이제 개최를 해서 이 해당 교사에 대해서 복직시키는 것이 온당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교사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 대한 어떤 교육에 있어서 정서적 함양, 정서적인 안정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나 정신적 질환을 이유로 질병휴직을 하고 복직을 할 때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한 조치 또 점검, 심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빠짐없이 다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네, 주제를 좀 바꿔서요. 어제 있었던 탄핵심판 7차 변론 주요 쟁점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역시 부정선거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부정선거 의혹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2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그리고 이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선관위의 이 보안 시스템에 분명한 취약점이 있었다. 사실은 본인이 이런 보안 점검을 하기 전까지는 선관위의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높은 정도의 보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의외로 점검을 해보니까 취약점들이 있었고 이런 취약점들이 있을 경우에 해커들이 그 취약점을 통해서 어떤 이 시스템에 접근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점검 결과들을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본인은 이 부정선거는 점검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부정선거 관련해서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백종욱 3차장을 증인으로 부른 이유는 보안 시스템이 굉장히 불안정했고 분명히 취약점이 있다라는 진술에 넘어서서 부정선거 의혹을 충분히 그렇겠죠. 제기 가능한 예. 보안 상태였다라는 아마 증언을 얻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거기까지는 진술이 나오지 않았고요. 더욱이나 이 중앙선관위의 사무총장, 가장 큰 지휘관이라고 할 수 있는 사무총장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이 대학 동문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윤 대통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미리 점쳐봤었는데 실질적으로 어제 증인신문 과정에서는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라면서 이 부정선거 의혹 흔적 없다라고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2명에 대한 증인의 신청은 윤 대통령이 했지만 그 증인 신청을 할 때 원했던 어떤 목표는 좀 이루어지지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보안 같은 거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데이터 조작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본다. 그게 어제 증언에 나온 종합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요구 다시 한번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 서버에 대한 검증 요청을 현재 재판부에다 했는데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낮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사건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는 재판이 아닙니다. 네. 이 사건의 본질은 탄핵 심판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전 이후에 있었던 일련의 행동들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가,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는 결정이 상당한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깊숙한 의혹 여부를 밝혀내는 이 검증까지는 필요 없다라고 재판부는 봤던 것 같고요. 조금 더 이 탄핵 심판의 본질에 집중하겠다라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보여집니다. 네, 어제 변론기일에서는 이제 국무회의 비상계엄 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 위한 공방도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지금까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가 어제는 좀 입을 열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윤 대통령 측에 좀 유리한 진술을 좀 했던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무위원들과는 좀 엇갈린 진술을 하는데 재판관들 입장에서는 어디에 좀 더 신빙성을 둘 거라고 보세요? 사실 이상민 전 장관도요, 이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그렇죠.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의미는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재판으로 가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공범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내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 본인에게도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공범 같은 경우에 보통 이제 윗선에 있는 사람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 하선에 있는 사람의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어제 증언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위한 진술일 수도 있지만 본인의 지금 이 수사에 있어서도 본인에게 좀 유리한 위치를 점하고자 이 증언을 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국무회의의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국회 측도 많이 물어봤고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많이 물어봤고요. 심지어 재판관도 직접 신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민 전 장관은 계속해서 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것이다, 갖춘 국무회의였다라고 강조했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이 국무회의를 소집을 했을 때 왜 윤 대통령이 이 의사 정족수 11명이 모일 때까지 기다렸겠느냐. 형식적 요건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이 충실한 국무회의를 하기 위해서 기다렸고 실질적으로는 5분밖에 이루어지지 않긴 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격렬하고 활발한 토론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부서 부분과 관련해서도 이게 전자결제로 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어떻게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에 좀 더 유리한 증언들을 했는데요. 근데 이러한 증언이 사실 지금 그 이상민 전 장관도 이야기하듯이 의사 정족수가 모두 모였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민 전 장관 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이것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로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고 졸속이었다 이야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 수준이었다, 국무회의라고 인정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명은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고 나머지 다수는 또 이 한 명과 다른 취지의 증언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판단할까를 봤을 때 현재에서는 다수의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신빙성이 높다라고 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나 이제 이상민 전 장관이 관련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기 때문에 허위로 이야기할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본인의 진술, 증언이 본인의 사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것 같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이 발언한 것 중에 또 하나 눈에 띄는 거, 언론사 단전 단수 의혹, 이것도 물어봤는데 직접 지시는 없었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 발언 역시도 기존
증언들 이런 것들이랑 배치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지시를 한 사람은 지시를 한 적이 없는데 지시를 하달받은 사람은 지시를 하달받았다라고 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은요,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윤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적도 없고 쪽지를 전달받은 적도 없다. 다만 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쪽지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 소방청 단전단수라는 이제 단어가 적힌 쪽지를 받고 그걸 그냥 본인이 우연히 멀리서 봤다라는 진술을 했습니다. 이 말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 단전단수 쪽지와의 연관성을 좀 차단시키기 위한,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시와 본인의 어떤 소방청장과의 통화에 관련성을 차단시키기 위한 증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쪽지 내용을 우연히 봤는데 소방청장과 통화 사이에서 혹시나 생각이 나서 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겨달라는 취지로 당부했을 뿐이다.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소방청장을 향한 이러한 이 통화에서 단전단수 지시한 바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허석권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 선서까지 하고 진술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야기했던 것이 분명히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를 받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이상민 전 장관은 수사를 받고 있는 인물이고 허석권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수사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사를 받고 있지 않은 사람이 구태여 국회에 위증할 이유가 있을까? 그러한 위험성을 감당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허석권 소방청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지시를 장관으로부터 상관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것이 본인에게 좀 불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사선상에 오른다고 하면 상부로부터 단수에 대한 지시를 받았던 거는 이 내란 혐의에 가담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대단히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인데도 그런 지시를 하달받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허석권 소방청장에 대한 이 진술 신빙성이 높다라고 보여져서요. 이 부분에 대한 최종 판단은 이제 재판부가 할 것 같습니다. 네, 내일 마지막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어떤 점들 좀 주요 쟁점으로 보면 될까요? 일단은 내일 증인들마다 이제 주요 쟁점들이 조금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이제 내일 이제 출석할 것으로 보여지는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 안가 회동 당시에 이 조태영 국정원장도 함께 참석했다라고 어제 있었던 이 신원식 이 국가안보실장의 증언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모인 만찬 자리에서 이미 윤 대통령이 비상한 조치라는 이 단어를 떠올렸다, 이야기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태영 원장에 대해서도 이 안가 회동 때 참석한 사실이 있는지,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이 이 비상한 조치, 또 비상계엄을 어떻게 내포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이야기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들을 것 같고요. 또 홍장원 이 국정원 차장의 진술이 있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 원장, 조태영 원장에게 나는 보고를 다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홍장원 차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내용의 보고를 받았는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김봉식 청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력이 어떻게 동원이 되었고 누구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가, 이번 기상계엄 사태에서 경찰력이 어떻게 실행이 되었는지, 또 어떤 지시를 하달받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신문이 주를 이룰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조성현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채택한 증인인 만큼 이진우 전 사령관이 이야기했던 진술, 그런데 지금 현재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런 지시를 이진우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실 여부에 대해서 이 증인 신문이 집중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나온 그래픽을 봐도 이제 변론 기일은 목요일로 내일로 이제 마무리가 된단 말이죠. 이 다음 절차 추가 변론 잡히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최후 변론 기일이 지금 현재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내일 있을 8차 변론 기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증인 신문, 또 심지어 증인은 3명이나 신문하기 때문에 증인 신문으로 꽉 채워질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변론을 마무리하고 이 증인 신문 내용을 종합해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의 최후 변론을 들어야 되는 지금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네, 그 네. 절차는 남아있다. 네, 그 예, 절차는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추가될 것 같고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추가로 어제 증인 신청한 부분이 있고 아직 채택 여부에 대해서는 평의 후에 이야기하겠다고 했는데요. 추가로 신청한 증인에 대한 이제 결정이 나올 것 같고 한두 차례 정도는 조금 더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예. 다시 선고는 아마 이 3월 달 안에는 나올 것이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3월 초 이야기를 하신 분들이 많던데 어쨌건 3월에는 나올 것으로 보인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고은 변호사님과 함께 대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7차 변론 기일에 대한 이야기 다양하게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 열린 인공지능 AI 정상회의가 파리 선언문을 채택하고 막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I 기술과 산업을 주도하는 미국이 여기에 불참하면서 AI의 개발과 규제 사이의 균형을 맞추자는 행사의 취지가 퇴색됐다는 평가입니다. 김잔디 기자입니다. AI 기술 발전을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관리하고 글로벌 차원에서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제3차 인공지능 행동 정상회의. 프랑스와 인도, 중국 등 58개국과 유럽연합은 사람과 지구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AI에 관한 선언문, 즉 파리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선언문에서 각국 정상은 AI 생태계의 다양성 강화 필요성에 주목하고 AI가 포용적이고 개방적이면서 불평등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t je crois que ça correspond vraiment à ce que nous portons avec le Premier ministre Modi de cette troisième voie qui consiste à dire, au fond, nous on ne veut aucune vassalisation, mais on veut aussi qu'il y ait un accès juste et ouvert de ces innovations à toute la planète. 서명국들은 특히 AI의 경제사회적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신뢰와 안전 강화가 필요하다며 국제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영국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지 않아 반쪽짜리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미국은 자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계속해서 세계 최고의 표준이 되도록 할 것이라며 최강 AI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럽이 지나친 AI 규제 정책을 펴 미국 IT 기업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excessive regulation of the AI sector could kill a transformative industry just as it's taking off, and will make every effort to encourage pro-growth AI policies. 벤스 부통령은 적대국이 AI를 이용해 미국의 안보를 위협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미국 AI와 칩 기술을 도난과 오용해서 보호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AI 정상회의는 내년 인도에서 열립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이 미국 경제의 성장세와 물가 상황을 고려할 때 기준금리 동결할 준비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경제 현황과 통화정책 설명을 위해 미국 연방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제롬 파월 의장. 현재 미국 경제가 강한 성장세를 지속하고 인플레이션이 목표인 2% 수준을 웃돌고 있다며 기준 금리를 동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We do not need to be in a hurry to adjust our policy stance. We are attentive to the risks on both sides of our dual mandate, and policy is well positioned to deal with the risks and uncertainties that we face. 또 연준의 금리가 직면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다루기에 적절하다며 경제가 강하게 유지되고 인플레이션이 계속 둔화하지 않으면 통화 긴축 정책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워드 막스를 비롯한 월가의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이 기준 금리를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중립적인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The Fed needs interest rates to be high enough so that if there's a recession, they can cut the rates and stimulate. 특히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 인플레이션에 미칠 영향 때문에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글로벌 투자은행 10곳 중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모건 스탠리 등 절반이 올해 금리 인하 횟수를 한 차례 이하로 전망했습니다.
FOMC에서 늘 의결권을 행사하는 이곳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존 윌리엄스 총재 역시 통화 정책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보다는 신중한 접근을 이어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금리 동결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전국 곳곳에 눈과 비가 내리면서 고속도로에서 미끄러짐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서울시는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은 기자, 사고 소식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오늘 새벽 5시 50분쯤 광주-대구 고속도로 광주 방면으로 진입하던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졌습니다. 2차 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4시 20분쯤에는 순천 완주고속도로 완주 방면에서도 화물차 사고가 있었습니다. 황전나들목 부근을 지나던 25톤짜리 화물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건데요.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사고 충격으로 중앙분리대가 부서지면서 도로 반대편에 있던 승용차가 파편에 부딪혔습니다. 또 완주 방면 2개 차로와 순천 방면 1개 차로가 사고 차량에 가로막혀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서울시도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유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서울시는 어젯밤 10시부터 현재까지 제설 비상근무 1단계를 가동 중입니다. 인력 5천여 명과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제설제 살포 작업에 나섰습니다. 또 강설로 인한 출근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결빙 취약 구간에 열선과 자동 염수 분사 장치를 가동하고 지하차도 등과 급경사지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현재 경기 북부와 영서 북부, 남부 내륙 등을 중심으로 대설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출근길 안전사고와 교통 혼잡이 우려되는데 눈이 예보된 지자체는 자가용보다는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끝으로 출근길 날씨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고은재 캐스터. 네, 고은재입니다. 서울에도 확실히 눈이 점점 많이 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에서도 진눈깨비로 내리던 눈발이 점점 더 굵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눈비가 내리는 가운데 특히 오늘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겠는데요. 이동량이 많은 출근길에 강하고 많은 눈이 내리면서 안전이 비상입니다. 오늘 바깥에서는 꼭 미끄럼 사고에 주의해서 이동해 주셔야겠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새벽부터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부분 내륙에는 눈으로 남부 해안을 중심으로는 비로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특히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고 있고요. 오전까지 서울 등 그밖의 중부에서도 강하고 많은 눈이 예상돼 특보 지역은 앞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늘 경기 동부와 영서에는 10cm 이상, 그밖에 서울 등 중부와 경북 북동 지역에도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기온이 오르는 오후에는 눈이 비로 바뀌어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 추위는 많이 누그러들었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0.5도로 영상권을 보이고 있는데요. 낮에는 중부지방이 5도 안팎, 남부지방이 10도 안팎까지 올라서 종일 추위 걱정은 없겠습니다. 늦은 오후부터는 눈비도 수도권 등 중서부 지역부터 점차 잦아들겠는데요. 이후 영서와 충북, 남부 내륙에서는 퇴근길 이후까지 이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정월 대보름인 오늘 보름달은 늦은 오후 비가 그치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구름 사이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을 기준으로는 오후 5시 46분에 달이 뜨겠고요.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시각은 밤 10시 53분입니다. 이 대기 정체로 오늘 오전 한때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초미세먼지 농도도 짙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 호흡기 약하신 분들은 우산과 함께 미세먼지용 마스크도 챙겨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2월 12일) 뉴스타트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